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오늘은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4강의 그 주제는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방안 세 번째로서 구체적인 그 제목은 균부정책,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그 조소환 선생님의 3균 제도 중에서 그 균부정책에 관한 것인데, 즉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 방안인데, 이 내용이 조금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의 그 균부정책,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그 홍익인간 사상과 연관된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 홍익인간 사상의 사회 경제적 의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사회 경제적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익인간, 즉 남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삶 또는 다른 사람을 널리 돕는 인간이라는 뜻의 홍익인간 사상과 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또는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풀이할 수 있는 제세이화 또는 이화 세계 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인 균등화가 필요합니다. 조소환 선생님의 그 3균 제도 또는 3균주의 중에서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는 기본적으로 토지 제도의 국유화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80여 년 전 조소환 선생님이 그 3균 제도에서 토지 제도의 국유화를 통해서 부와 경제력을 균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것이 좀 실현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죠. 즉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 있고,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토지 제도의 국유화는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토지 제도의 국유화가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원칙적으로 국유화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을 보면은 토지가 국유화되었다고 해서 국민들의 빈부격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빈부격차가 더 크게 나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는 대한민국이 경제적 부와 균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균부, 다시 말해서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즉 다시 말해서 국가 개조를 위한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개조를 위한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의 전제 조건, 무엇보다도 경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균등화는 부력 또는 경제력의 균등화를 의미하는데, 경제력이 균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거래의 투명성 및 정직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라고 하는 홍익인간 사상은 투명성과 공정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없이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공정한 경제거래를 통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남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서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홍익인간 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제체제든지 경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경제력의 균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즉 불법과 편법, 부정과 부패, 탈세, 뇌물에 의한 거래가 철저하게 척결되어야만 홍익인간 사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류 선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창조 경제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었었는데, 이 창조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경제 거래의 투명성, 정직성 및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창조 경제란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데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주지 않고 그 이익을 제3자 또는 사회적인 강자가 부당하게 빼앗아 간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러한 경제활동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개발한 발명품, 아이디어,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제품의 개발 또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거나 빼앗아가는 행위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을 통해 자주 기사화되는 것 중 하나가 특허 분쟁입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 자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거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시험 평가해 보겠다며 시제품이나 새로운 기술 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 또는 약간 변형하여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최초의 개발한 것으로 해서 먼저 특허를 획득해서 최초의 개발자를 무력화시키고 정당한 대가 없이 이익을 뺏어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경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올바로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본주의는 자유경쟁과 자발적 교환을 전제로 한 시장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된 자본주의는 자유경쟁과 자발적 교환을 전제로 한 시장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중심으로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면서 시장 경제를 선봉하는 많은 기업인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진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떠한가요? 연이은 톱뉴스거리가 이들의 불법과 편법, 담합에 의한 부당한 폭리, 탈세와 밀수 및 특정 정권과의 결탁에 따른 부당한 부를 축적한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면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기업인들이 불법과 편법, 정권의 특혜, 담합에 의한 부당한 폭리, 탈세와 밀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말할 자격조차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파도 보수파도 아닌 그냥 부패한 경제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법 및 편법과 탈세, 기업의 담합으로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뇌물에 의한 부당한 경제 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다고 하면은 그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시장 가격을 크게 왜곡시켰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해서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홍익인간 사상을 위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자유시장 경제, 프리마켓 에코노미,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가를 냉정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홍익인간 사상, 즉 인간을 널리 덮고 이롭게 하라고 하는 홍익인간 사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익인간 사상은 타인을 널리 덮고 이롭게 하는 경제 활동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 가격을 지표로 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게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이루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참된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참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루는 국가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여전히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래 덕목인 자유경쟁,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정한 거래, 자발적 교환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래 덕목인 자유경쟁,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 자발적인 교환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시장 경제는 올바른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는 거리가 여전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그 불평등한 거래의 일반화, 같은 업종 또는 유사 업종끼리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담합을 통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폭리를 취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는 기업들, 기업과 기업의 총수들의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그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있고, 또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기업들, 공정하고 정당한 경제 거래보다는 불법과 부정, 부패, 그리고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 부의 축적 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참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기여하는 기업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막대한 자본, 막대한 돈을 배경으로 한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경제 활동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가 아닌지 재점검과 반성이 필요한데, 그 평가의 기준은 홍익인간 사상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발전 정도는 국민 개개인의 정직성과 사회 투명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과 비리가 확산되고 있는 원인은 사회 구성원들의 올바른 가치관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부정한 방법이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른 사람들을 널리 돕고 유익하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류 선진국가가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경제 거래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적인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정신적 대각성을 위한 사상 또는 철학은 우리의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홍익인간 사상 또는 다른 어떤 사회 경제적 의의를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균부정책, 부와 경제력을 균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력 균등화를 위해서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제력 균등화를 위해서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복지제도 확대를 통한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 현상은 홍익인간 사상의 경제적 정의와 의의를 실천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복지 정책을 실천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0여 년간의 그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죠. 그리고 무역 거래 면에서 볼 때도 2021년 기준으로 세계 8위가 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득의 재분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중산층이 무너졌고 따라서 양극화가 확대되어 계층 간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복지비의 증가는 부 경제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복지 지출을 높인다고 논란이 많은데 그러나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또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영국의 그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 NEF라고 하는데 이 영국의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에서 오래전에 발표된 자료이긴 한데 2006년에 발표 자료에 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17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02등 2005년도 기준입니다. 178개국 중에서 200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02등이었고 또한 2013년도에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행복지수 국가순위에 따르면 34개국 중에서 한국은 24위로 발표됐죠. 또한 최근에 유엔 산하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SDSN은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국가별 국내 총생산 그 GDP하고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을 인용해서 집계하여 국가 행복지수를 만들어 발표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국 149개 중에 62위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최근 자료에 OECD 37개국 중에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고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또 선진국이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7개국 중에서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급속한 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고 자평을 하지만은 경제성장 제1주의의 경제정책과 대기업이나 부유층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정책들, 즉 다시 말해서 대기업과 그다음에 부유층과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어떤 사회제도와 정책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나타냈던 사건을 소개한다고 하면 이러한 뉴스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뇌성마비, 뇌병변 1급 장애인을 앓고 있던 외손자 때문에 시집간 딸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해 12세의 외손자와 함께 목숨을 끊은 70대 노인에 관한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뉴스가 있은 후에 생활이 어려워서 전기료를 몇 달째 연기하자 당국에서 단전 조치가 내려졌고, 단전 조치가 내려진 후 추운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던 할머니와 외손자가 화재에 숨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병치레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제도가 선진국 못지않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보험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서 의료보험의 혜택 대상이 아닌 중요 질병, 비급여성 난치병에 걸린 경우라고 하면은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집과 모든 것을 팔아도 그 빚더미에 올라서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어갖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는 교육제도, 대학 교육이나 평생 교육비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당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아 생계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일자리를 잃는다고 모든 것을 잃지는 않는 나라, 큰 질병에 걸려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 노년에 경제력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는 삶, 최소한의 인간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들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국가들이며 현재 이 지구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소환 선생님은 이미 80여 년 전에 그 삼균 제도를 주장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균학과 균권 및 균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조소환 선생님이 80여 년 전에 주장했던 이런 삼균 제도의 내용을 실현한 국가들이 오늘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이러한 복지 국가들이고, 이러한 국가들이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높은 세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요. 또 1991년 개혁을 통해서 세금 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보다 1.8% 평균 성장률 1.8%보다 높은 2.4%의 높은 GDP 성장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가장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이룩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금이 높고 복지 지출이 많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어떠한 국가보다도 높은 국가가 스웨덴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세금 부담이 많다고 해서 꼭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경제가 침체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덴마크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세금을 내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 국민들입니다. 스웨덴은 국내 총생산 GDP에서 세금 부담률이 47%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 21% 수준보다 2배나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스웨덴의 평균 소득세율은 약 31%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고 세율은 수입의 60%이고 가장 낮은 세율도 소득의 29%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도에 현재 최고 소득세율은 연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45%이고 소득이 5억에서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서는 42%, 소득이 3억에서 5억 이하의 경우는 40%, 또 1억 5천에서 3억 이하에서는 38%, 소득이 8,8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이하에서는 35%,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에서는 24%, 그리고 소득이 연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에서는 15%, 그리고 그리고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에서는 6%로 소득세 과표 구간이 8단계로 최소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조선 선생님 삼균제를 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국가들은 조선 선생님의 삼균제도와 같은 제도나 사상이 없었어도 그들은 교육기회의 균등화, 부의 균등화, 권력의 균등화를 실천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고대부터 전해진 홍익인간 사상을 잘 받았음에도 이미 80여 년 전에 선각자인 조선 선생님이 그 삼균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었으나 이를 묵살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지 혜택을 늘려 더 많은 사회 구성들이 보다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더 많은 비용, 세금을 부담해야만 가능하죠.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력이 없는 노인이나 실직 상태에 있는 실업자,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쥐어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제성장 우선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양극화의 확대와 빈부격차가 확대가 되어서 가난한 계층에게 쥐어짜봐야 나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며
그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와 재산을 그동안 많이 불린 사람들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복지와 관련 필요한 비용을 더 부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차례입니다.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 향상은 홍익인간 사상의 경제적 정의와 그 홍익인간 사상의 의의를 실천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실천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물론 증세를 하기 전에 정부는 그 지출 낭비 부분을 우선적으로 막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운영된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각종 탈세와 탈루를 막고 지하경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각종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만 잘 되어도 증세는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선행 조치가 취해진 뒤에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그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20%이며 국민 부담률, 즉 조세 부담에서 사회보장 부담금까지 포함된 국민 부담률은 2020년 기준 약 27.9%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민 부담률이 25.5% 수준이었고 영국은 32.8%, 이탈리아는 42.9%, 독일은 38.3%, 프랑스는 약 45.4%, 노르웨이는 약 42.9%, 스웨덴은 약 4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세 부담률은 24.5%, 국민 부담률은 33.4%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국회 그 예산정책처의 그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복지 분야, 우리나라 총 예산에서 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지만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정부의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정부는 우선적으로 각종 그 조세 감면 제도를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과감하게 그 혜택을 줄이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과세 소득의 기준을 더 하향 조정하고 강화시켜야 되고, 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속 및 증여세를 합리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세금 부담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종부세의 경우에서는 그 비거주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신 좀 거래세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부세 기준도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의 세율 인상을 우리가 납세자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시대상에 맞게 점진적으로 증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 비용을 마련하는데 증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사용했던 방법, 즉 비용 부담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국채 발행입니다.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한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 세금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 조세 저항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러한 그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힘든 방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복지비의 증가 비용은 복지비의 그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하여 현 세대의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 세대 사람들이 증세를 통해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믿고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회,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지 비용을 함께 부담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를 위해서 이상과 같은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한 조소환 선생님의 삼균주의 중 경제력의 균등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 정책들도 조속히 실현돼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금융실명제를 통한 부패 방지입니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방안 세 번째 그 균부 정책 중에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은 금융실명제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방지이고, 네 번째 정책 또는 네 번째는 금융종합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상속과 증여세 강화입니다. 부의 세습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균부 정책에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금융실명제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방지인데, 금융실명제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방지인데, 부정부패의 척결 및 경제적 질서 확립과 투명화를 위해서 엄격한 금융실명제가 필요합니다. 1993년도에 도입되었던 그 금융실명제가 1997년 말에 찾아온 외환위기로 경제가 혼란스러워졌고,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기득권층 사람들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돈이 돌지 않아서 IMF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각종 로비와 강력한 반발로 이 금융실명제도를 무력화시켰죠. 그러나 경제위기가 끝난 뒤 그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개인의 비밀보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불법적 금융거래나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정까지 지켜질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적 금융거래나 부정부패와 연관된 금융거래가 있다면
국가는 이를 적발하여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우리나라 실시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강화시킴으로써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적 지하경제를 축소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포통장이라고 하는, 즉 실명인 것처럼 위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명으로 되어 있는 이런 대포통장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소유와 이동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거대한 금융자본이 국내의 금융자본 및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교란 행위를 한다거나 어떤 장난을 해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위험에 빠뜨리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외국의 금융자본가들이 폭리를 취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좀 더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들, 다시 말해서 금융적인 어떤 자본가들의 폭리라든가 또 경제의 교란 행위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부정부패의 방지인데, 다시 강조하지만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 금융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1세기에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거래가 투명해야 합니다. 확고한 개혁 의지와 실천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실명제는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원래 취지대로, 도입 당시의 원래 취지에 맞게 문제점들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홍익인간 사상 중에서 균보정책,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 방안으로서 네 번째 정책으로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는 이자소득과 증권거래의 이익에 대한 매매차익, 주식보호에 따른 이익배당금 등으로 이로부터 일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이 연간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죠. 근데 2012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2천만 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개선되긴 했습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은 2013년 이후부터는 2천만 원인데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이 부과되고, 이때는 종합소득과 분리되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2천만 원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때는 누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에 경제정책 중 IMF 위기를 핑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유보하고 금융실명제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아마도 경제정책의 가장 큰 실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부를 가진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보류하거나 연기한 조치는 분명히 경제정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올바른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상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러한 어떤 금융실명제를 완화시킨다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했다는 것이 또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류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올바른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부활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금융소득 과세 기준의 그 실효성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좀 실효성을 갖고 또 과세 형평성이라든가 소득분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좀 더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반대로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을 만약에 다시 높이는 어떤 정책을 취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라든가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조선 선생님의 균부 정책 중에서 부와 경제력의 균등한 방법 중 5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속증여세 강화입니다. 즉 부의 세습화 차단을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상속증여세 제도를 완화시키자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나라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큰 부자들은 그들의 부의 축적 과정이 정당성과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게티의 21세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바가 있는데 피게티는 그의 책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비록 그 민간 자본 수익률이 소득과 성장률, 즉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습 자본주의를 통제하려면 그 해법은 자본소득에 대한 충분히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누진적 자본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피게트는 세습 자본주의를 통제하려면 그 해법은 자본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누진적 자본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유층의 경우는 이미 민간 자본 수익률이 소득과 생산의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의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게티가 주장한 것처럼 그 세습 자본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누진적 자본세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진적 자본세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세습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피게티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습 자본주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누진 자본세 도입을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세습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과도한 부의 소유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과도한 세습 자본의 차단은 홍익인간 사상의 홍익인간 정신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호와 육성 정책으로 그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 계승이 어렵게 되는 일은 없도록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의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조치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균부 정책,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 방안으로 여섯 번째 정책으로서는 탈루 및 탈세 방지의 강화입니다. 탈루 및 탈세 방지의 강화.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방안 중에서 균부 정책으로서 여섯 번째는 탈루 및 탈세 방지 강화고, 일곱 번째는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균부 정책에서 탈루 및 탈세 방지가 방지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 경제는 그 기관별로 좀 틀리겠지만은 일부 그 추정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는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그 선진국의 지하 경제는 GDP의 국내 총생산의 5 내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 규모가 그만큼 그 두 배 정도로 더 크다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하 경제를 우리가 그 좀 낮추기 위해서는 탈루와 탈세 방지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은 분야별로 일상적인 정당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세무조사 대상이 3 내지 4%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예외 없이 무거운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탈세 시도를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탈세가 아직도 그 만연해 있습니다.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의 1% 정도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를 선진국과 같이 3, 4%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탈세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심어져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 세무조사의 수치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즉 선진국들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서 세무조사가 약 한 3 내지 4%의 그 법인 사업자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 사업자 중에서 1% 정도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무조사 비중이 상당히 낮고, 이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탈루나 탈세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욕구를 가져오게 하는 거 아닌가. 따라서 지하 경제를 낮추고 또 탈루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1% 수준을 선진국과 같이 한 3% 적어도 2%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그 법인 사업자 경우도 이렇게 그 세무조사의 그 조사 비율이 낮은데, 개인 사업자 경우는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개인 사업자의 그 세무조사 비율은 약 0.1% 수준밖에 안 되고,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 0.25%, 일본의 0.2% 수준을 비해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의 그 세무조사는 더욱 낮은 그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하 경제를 줄이고 또 보다 공평한 정의로운 그 경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탈루와 탈세 방지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홍익인간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일곱 번째 정책은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은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상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직접세 제도와 간접세 제도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제도 중심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세 비중이 큰 조세 체계가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위해서 반드시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 소득의 원천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소득의 원천을 다 파악할 수가 없죠. 따라서 직접세인 소득세를 다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득의 원천을 다 파악하지 못해도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세인 소득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간접세를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비경제적 요인이 많고 많은 상거래나 경제행위에서 불법, 탈법, 비정상적인 거래, 무자료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세 비중보다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일반 서민 대중의 세부담을 높이고 탈세와 불법적인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소수 상인이나 기업들의 이득을 확대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 분배를 더 악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법 탈세, 탈법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와 무자료 거래를 보다 철저하게 억제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우리나라 현행 조세 체계를 간접세 비중을 더 낮추고 직접세 비중으로 더 높이는 그러한 조세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선 선생님이 생각했던 균부 정책, 부와 경제력의 균등한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조선 선생님의 부와 경제력 균등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5강에서는 균부정책, 부와 경제력의 균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